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태양이 장렬을 하는 요즘 같은 날이면 물놀이만 한 것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딸아이랑 딸아이 친구들 그리고 그 엄마들까지 다 함께 집에서 멀지 않은 계곡으로 놀러 갔는데 가족끼리 같이 피서온 집이 많더라고요. 아빠 등에 업혀서 물놀이를 하면서 깨르르거리면서 웃는 꼬마아이들을 보는데 제가 다 기분이 좋더군요. 제가 어릴 땐 아빠랑 친한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어요. 나도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어릴 적에 돌아가셨던지라 사진으로 본 얼굴이 전부예요. 엄마 말씀으로는 제가 3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아빠는 어떤 분이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했던 생각이 나에게도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어떤 아빠이셨을까? 이었죠. 하지만 집에서는 내색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이런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싶으셔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저와 제 동생을 번듯하게 키워내시겠다고 젊은 시절을 모두 바치면서 살아오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항상 새벽같이 출근을 해서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었죠. 엄마는 늘 일하느라 너무 바쁘셨고 저는 할머니 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엄마가 저를 맞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도 엄마가 저를 위해 열심히 살아주신 덕분에 저희 자매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잘 자랐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갔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너무나도 어수선한 거예요. 할머니는 황급하게 저를 데리고 엄마가 지금 다쳤으니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가 어디를 얼마나 다치셨길래 이러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었죠. 어린 마음에 뭐가 뭔지 몰라서 할머니 손에 이끌려 병원으로 향했었고 병원에서 마주한 엄마는 참담했어요. 한눈에 봐도 엄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피범벅이 되어서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있는데 이게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죠. 엄마를 보자마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막연한 공포심이 밀려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퇴근길에 음주운전 촬영에 뺑소니를 당하셨던 거였죠. 저는 뺑소니가 뭔지도 몰랐고 음주운전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참 나쁜 사람에게 큰일을 당했구나 하고 어림짐작을 했을 뿐이었죠. 그 사고로 엄마는 다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큰 수술을 여러 번 하셔야 했고 젊디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했어요. 나중에 커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척추 쪽을 다쳤으면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했을 수도 있었는데 신경이 지나가는 곳을 살짝 비껴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천운이었죠. 다리에 신경이 남아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였어요. 최악의 상황은 피해갔지만 그래도 엄마가 정말 죽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상황이 그렇게나 심각했었다고 기억하는 거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제가 중학교를 입학할 때까지 재활치료를 계속 하셔야 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힘든 재활을 견뎌야 하셨었죠. 저는 엄마가 앞으로 걷지 못하시는 줄 알고 혼자 눈물을 훔치면서 잠들었던 날들이 많았어요. 시간이 꽤나 흐른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걸어 다니시는 것은 무리 없이 하시는데 쪼그려 앉는다거나 뛰는 것은 엄두도 낼 수가 없어요.
엄마가 너한테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늘이 이렇게도 무심하다. 엄마는 왜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뿐이야. 엄마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을 하실 수도 없으셔서 할머니가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갔어요. 대신 집에서 살림을 하시면서 지내시는데 그나마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눈물나게 감사했어요. 그나마도 엄마가 걱정되고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동생에게는 거의 엄마의 역할을 자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는 불현듯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셨고 저희 세 모녀의 살 길을 찾아야 했던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곧장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애시당초 빠른 취업을 하고 싶어서 실업계 학교로 진학을 했었죠. 그래도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이 있긴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 취업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가 처음 들어간 회사는 생산 라인 근무였는데 3교대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일같이 기계 앞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버겁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근무가 힘든 만큼 급여도 잘 나왔어요. 또 제가 번 돈으로 엄마가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동생에게 용돈도 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뻤어요. 우리 세 모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버텨낸다고 생각했죠. 자연스레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는 정말 근면성실한 직원으로 유명했어요. 한 번도 결근이나 지각을 한 적 없고 추가 근무가 필요하면 늘 자원해서 업무를 했었죠. 야근 수당 한 푼이 저는 그렇게 아쉬웠거든요. 그런 저에게 회사의 선배 오빠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미연아, 너는 정말 성실한 것 같아. 어쩜 그렇게 결근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나 모르겠어. 네가 입사하고 3년이나 됐는데 그 흔한 지각하는 것도 못 본 것 같아. 다른 애들은 명품 가방이니 뭐니 할부로라도 하나씩 장만하던데 진짜 너처럼 검소한 애가 없어. 에이,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그냥 상황이 열심히 해야 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푼이라도 모아야 나중에 가족들이랑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다 너 좋은 날 다 간다. 그러지 말고 남자 소개 한번 받아보는 거 어때? 나랑 제일 친한 군대 동기 녀석인데 얼마나 반듯하고 바른 생활 사나이인지 모른다니까. 내가 다른 여자들이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거 다 마다하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미연이 너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처음엔 내 주제에 남자는 무슨 남자인가 하는 생각으로 거절을 하려 하는데 이 이야기를 엄마께 말씀드리니 그 선배 오빠 말이 다 맞다면서 좋은 날 다 가기 전에 예쁘게 꾸미고 남자랑 재밌게 연애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선배 오빠가 맞는 말만 했구먼 뭘. 네 동생이랑 나 때문에 그럴 것 없어. 너도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편하게 만나고 해봐. 우리가 바라는 건 따박따박 월급 받아오는 것보다 네가 사소한 걸로 행복했으면 하는 거야. 그래서 남들처럼 소개팅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남자는 저보다 4살 연상이었는데 미소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인상이 포근하다는 느낌은 그때 처음 받아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만난 날 돈가스를 먹으러 갔었는데 돈가스를 썰어서 제 접시와 바꿔주는 그 사람의 섬세함에 그만 홀딱 반해버렸어요. 고작 4살 많은 사람이었지만 아빠 같은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레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나중에 자기의 가게를 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일을 배우면서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본인의 색깔을 담은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다부진 꿈이 있었죠.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반했답니다. 내후년 정도까지 돈 모으면 나도 내 가게를 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까지만 조금 참고 기다려줘. 미연아, 우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자. 알았지? 난 오빠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잖아. 내년이건 내후년이건 몇 년이 돼도 좋으니 오빠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저희는 서로의 미래를 함께하기로 하고 각자의 생활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엄마도 제 남자친구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차분하고 반듯한 그 사람을 싫어하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는 지금도 분기별로 한 번씩 다리 때문에 병원을 다녀오셔야 하는데 제가 일 때문에 동행하지 못할 때면 남자친구가 굳이 꼭 엄마를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아유, 됐다니까. 자네도 일이 바쁠 텐데 어떻게 번번이 신세를 질 수 있겠어. 나 마음 불편하게. 정말 괜찮다니까. 버스 타고 가도 돼. 나도 버스 자주 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미연이 어머니이신데 당연히 저한테도 어머니이시죠. 제 차 안 타고 가시면 저도 차 놓고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아이고, 알았네. 알았어. 타고 갈게. 다음번엔 정말 같이 안아줘도 돼. 미연이 걔는 하는 짓을 보면 꼭 내가 지 딸인 줄 알아. 엄마의 거절에 너스레를 떨면서 부담을 덜어줄 줄 아는 센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저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불현듯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였죠. 처음엔 너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해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되니 놀라면서도 빨리 결혼을 서둘러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기까지는 아직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남자친구는 제가 불안해할까봐 다른 일들은 전부 제쳐두고 저와의 결혼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런 그 사람에게 정말 든든함을 느꼈어요. 많은 상황들이 갑자기 휘몰아치듯 저를 덮쳐오니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일을 해결해 가는 게 먼저였기에 우선 남자친구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자친구도 저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어서 몰랐는데 처음 뵈었을 때 그 인상은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그럼 한 달에 봉급은 얼마나 받니? 근데 너 대학은 나온 거니? 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야? 가족들은 뭐 하시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남자친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으시고 그저 저의 조건적인 부분만 따져 물으시는 예비 시어머니께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무서운 기분도 들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게 물어보신 부분들을 숨길 수는 없기에 솔직하게 답을 드렸어요. 뭐? 뭐? 그럼 돈 버는 사람은 너 하나고 너희 엄마는 지금까지 놀고 먹는다는 거잖아. 엄마도 참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미연이가 말했잖아. 다리가 편치 못하셔서 그런 거라고. 아니 사실이 그런 거잖아. 예, 맞는 말이지? 네가 지금 너희 집에서 기둥 뿌리라는 소리잖아.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니? 네, 어머니 전부 맞는 말씀이세요. 엄마도 일을 하시는 데는 무리가 있으시고 동생은 아직 대학교에서 공부 중이라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너는 어떻게 남의 집 기둥뿌리를 뽑아올 생각을 해? 이 가게를 하나 차려주고 시집을 와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결혼할 생각은 애저녁에 접어. 절대 안 돼. 엄마,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숨길 수도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먼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수도 없다고요.
엄마도 그런 줄 알고 계셔요. 저희 배 더 부르기 전에 결혼식 해칠 거예요. 뭐? 내가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더 좋은 집안 여자랑 결혼할 수 있으면서 왜 그런 복은 다 걷어차는 거야? 그렇게 생돈 들여서 가르쳤더니 네 팔자를 왜 꼬으려고 들어? 제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이 마치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 드는 말씀들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대학도 좋은 학교를 나왔고 누가 봐도 번듯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옆자리를 꿰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터지려는 눈물을 애써 막고 도망치듯 나왔어요. 한번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처음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호련히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뱃속의 아이에게 저처럼 아빠 없는 삶을 대물림해주는 꼴밖에 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저였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또한 남자친구는 남편으로도 아빠로도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었기에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컸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면서 울며 불며 매달렸고 결국 허락받지 못한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 나 요리한다고 했을 때도 길길이 날뛰고 장난 아니었어. 자기 뜻대로 한다면 꼭 저렇게 여러 사람 곤란할 만큼 모진 소리를 하시는데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그만큼 더 잘할게. 시어머니는 결혼식엔 나오시긴 했지만 식이 진행되는 내내 웃지도 않으시고 불편해 하시더군요. 덕분에 저 또한 가시방석 같은 결혼식을 해야 했어요. 결혼 이후에도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큰 놈은 이혼을 하지 않나? 작은 놈은 성에 차지도 않은 여자를 마누라라고 앉히질 않나? 나도 인생 참 헛살았다.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며느리 자리에 더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나리선 말들을 내뱉는 어머님이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풀이 죽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제 나름대로 예쁨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큰 소용은 없었어요. 제가 뭘 사와도 이딴 걸 돈 주고 사왔냐는 식이었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음식 간도 제대로 못 맞춘다면서 쓴소리만 하실 뿐이었죠. 결혼을 하고 남편은 투잡을 뛰어가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이 태반인데 그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정말 부단히도 노력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또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그리고 어느덧 막달이 되었고 저는 예정일을 훌쩍 넘어서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진통이 짧은 산모들도 있다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장장 10시간이 넘는 산통을 겪어야 했고 이대로 정말 죽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긴 시간 기다려서 태어난 아이는 남편을 쏙 빼닮은 딸아이였어요.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랑스럽게 태어나려고 엄마를 그토록 힘들게 했구나. 여보, 너무 고생했어. 너무 예뻐, 우리 딸. 당신 판박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 완전 빼다 박았구만. 이 눈 좀 봐봐. 당신 잘 때랑 똑같아. 그 긴 상고를 막 끝냈지만 어머님은 또 딸이라고 얼마나 성화이셨는지 몰라요. 입원을 한 저에게 찾아와서 불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휴, 그나마 아들인 줄 알고 기대했더니만 딸이네 딸이야. 됐다. 꼴도 보기 싫다. 엄마, 어떻게 막 아이 낳은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몇 시간을 고생했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뭐 어때요? 나 때는 딸 낳으면 동네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했어. 딸 낳고도 미역국 꾸역꾸역 잘도 먹는데 내가 저게 지금 곱게 보이게 생겼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 그렇다고 집안이 번듯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데 하필 딸을 낳았어? 어휴, 내 팔자야. 이제 쪽팔려서 친구들이랑은 만나지도 못하겠네. 어머님은 쏘아붙이듯이 말을 하고 그대로 병실을 빠져나가셨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따라 나갔고요. 혼자 남은 병실에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독한 말을 쏘아붙인 게 슬펐던 게 아니라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엄마가 계셨거든요. 엄마가 그 이야기를 전부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야,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자랑스럽고 떳떳한 애미이고 싶었는데 이게 참 다 뭐라니. 엄마가 죄인이야. 내가 정말 미안해. 해준 것도 없는 애미가. 엄마가 왜 죄인이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한데. 저희는 서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미안하다고 할 뿐이었어요. 엄마에게 못 볼 꼴을 보인 만큼 더 잘 살고 우리 아이도 더 잘 키워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아이가 2돌이 지났고 남편은 그 사이 좋은 기회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렇게나 열심히 살더니 드디어 꿈을 이룬 것이었죠. 초반엔 오픈바를 좀 받아서 그런지 장사가 꽤나 잘 되었는데 차츰차츰 매출이 줄어들면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항상 덤덤하기만 한 남편이었는데 아이까지 있는 마당이 이렇게 되니 불안해하는 겁니다. 저 또한 이 시기를 잘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매일 밤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힘든 부분을 보듬기도 하면서 의지를 많이 하고 지냈어요. 하루는 친정엄마를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에휴, 장서방이 요즘 많이 힘들긴 한가 봐.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사돈댁이랑 복지센터 같은 곳에 다니잖니? 근데 지난번에 센터에서 마주쳤는데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 아들 힘드니까 그만큼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는데 정말 동네 창피스러워서. 뭐? 엄마한테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한두 번 그런 줄 알아. 장서방 가게 잘 안 될 때마다 아주 성화에 성화를 하는데 너무 창피스러워서 센터에도 한참 발길 끊었었어. 뭐가 그렇게 맨날 못마땅해서 나를 못 잡아먹던지. 엄마의 말을 듣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결혼한 이후 내내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욕보이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셨거든요. 한 번은 나이 먹으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자기도 안 아픈 데가 없는데도 아직까지 일을 하는데 아픈 게 뭐 자랑이라고 지금 탱자탱자 노는 것이냐는 말을 하시는데 남편이 그나마 중간에서 그만하라고 말려서 다행이었지. 그 이후에 얼마나 더 험한 말을 했을지 상상이 가지도 않아요. 엄마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니까 이제는 저런 말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세요. 내가 빨리 동네를 옮기던지 해야지. 그 양반이랑 마주치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 됐어. 너도 신경 쓰지 말어. 이제 몇 해 지나가니까 나도 인이 박혔나 봐. 엄마는 그냥 당신께서 동네를 옮기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는 말을 하실 뿐이었어요. 엄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랜만에 엄마랑 점심을 먹으려고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엄마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빠르게 우회전하는 차에 엄마가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엄마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뛰거나 빠르게 걸으실 수 없는 몸이었죠. 까딱하다가는 차에 부딪힐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이었고
저는 그대로 앞뒤 재지를 않고 온몸을 날려서 엄마를 구했어요. 엄마를 끌어안고 오른쪽으로 강한 충격을 받고 넘어졌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통증이 심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오른쪽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던 겁니다. 웃기지만 저는 골절상이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나 몰라요. 걸음이 느린 엄마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바로 중상을 입었을 텐데 저의 골절상으로 큰 사고를 막았다고 생각되었거든요. 미쳤어. 거기 그렇게 뛰어들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 등을 찰싹 때리시는데 아무 일 없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의 따름인 거예요. 그래도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경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제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께서 병실로 찾아오신 겁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미쳤다고 거기를 뛰어들어? 제정신이니? 너한테 쥐뿔이 도움도 안 되는 엄마인데 팔은 또 안으로 굽나 보다. 목숨을 다 구해주게. 네 엄마는 어차피 아픈 몸인데 그 아픈 몸에 조금 더 다쳐봐야 똑같은 거 아니냐? 너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애가 무슨 생각으로 목숨을 바치려고 해? 그러다 너 죽으면 우리 아들은 호랩이 되고 네 자식은 고아되는데 뭐하러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는 거냐고. 네가 이런 짓까지 한다고 해도 목숨값이 돈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만 생고생하는 것 아니냐고. 이 미련한 거사. 어휴, 하는 짓이 어쩜 저렇게 답답한지. 시어머님은 숨도 쉬지 않고 저에게 쏘아붙이듯 하며 안 되는 말들을 내뱉어대는 겁니다. 옆에서 제 병간호를 해주던 엄마가 이 이야기를 전부 들어버리셨고 엄마는 시어머니께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사돈댁 말이 전부 맞습니다. 제가 뭐라고 목숨을 걸고 몸뚱이를 내던진 건지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심력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댁. 제가 모자라서 그런 거니 부디 노여움을 가라앉히세요. 나 참 진짜? 너 잘 들었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두 분 다 나가주세요. 이게 누구 보고 나가라 마라 명령질을 하고 있어? 오냐? 나가주마. 연신 사과를 해대는 엄마가 너무나도 작아 보였고 저는 괜히 엄마에게 화풀이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엄마가 잘못한 것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두 분이 떠난 병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밤 남편이 저를 찾아왔고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 많이 울었답니다. 남편은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면서 미안하다고 연신 말하는데 그나마 속이 좀 풀리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태어날 때쯤 자고 있는 저에게 엄마가 오신 거예요. 자는 저의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면서 나지막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옆에 있어서 너를 자꾸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를 떠나야 네가 잘 살 수 있는 모양이야. 우리 모녀는 그런가 봐. 너는 너무 부족한 것 없는 딸인데 엄마인 내가 부족함 투성이라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늘 아려. 평생에 너한테 도움 한 번을 제대로 준 적이 없어. 정말 미안해 우리 딸. 엄마는 제가 자는 줄 알고 넋두리 하듯 말씀을 늘어놓으셨지만 사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병실을 떠나시고 한참을 울었어요. 퇴원을 하고 며칠 후에 동생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언니, 엄마가 이모 살고 계시는 엄마 고향으로 이사 가고 싶으시다면서 집 좀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해? 동생의 말에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당신께서 스스로를 짐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저의 곁에서 멀어지려고 하시는구나 하고요. 떠나려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기에 저는 동생에게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30년 만에 고향으로 가게 되셨고 저와 시모로부터 멀어지게 되셨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엄마의 소식을 듣고 이러는 겁니다. 그 양반이 이제야 떠나갔구만. 다리를 맨날 쩔름쩔름거리는 게 센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찌나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이제 아주 내 세상이야. 너도 이제 네 편 떠나서 어쩌냐?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될 것 같은 말만 골라서 하는데 그 입을 그냥 탁 쳐주고 싶었다니까요. 저희 엄마가 떠나가시고 나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는데 그 어깨에 힘이 더 실릴 만한 일이 생겼어요. 몇 해 전에 이혼했다고 한 아주버님이 재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머님이 첫 번째 결혼 때 이혼을 하신 이유도 시어머님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집안도 별로고 직업도 별로라는 이유로 저한테처럼 시집살이를 시켰던 모양이었죠. 그 성격에 안 봐도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번에 데리고 온 여자는 집안도 여유가 있었고 본인이 가진 돈도 꽤나 많이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맏며느리 될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고부터 아주 목에 깁스라도 한 양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떵떵거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것도 모자랐는지 저랑 비교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어찌나 꼴사납던지요. 결혼이라는 게 식장을 들어갈 때까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우리 큰며느리 거리면서 예비 형님한테 알랑방구를 살살 끼는데 저 인간의 본 모습을 모르고 결혼할 예비 형님이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시모가 그렇게 들떠있는 반면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은 차분하고 덤덤하셨어요.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에게 예비 형님을 따로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저희 넷이서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예비 형님이랑 대화를 나눠보니 사람이 참 진국이더라고요. 저랑 나이는 동갑이었는데도 저와는 살아온 환경이 아예 정반대였어요. 부족함 없이 자라서 그런지 모난 구석이 전혀 없었고 행동 하나하나에도 여유와 귀티가 흘렀죠. 한편으로는 그런 예비 형님이 부럽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형님으로부터 제게 전화가 온 겁니다. 미연 씨, 저예요. 바쁜데 연락한 거 아니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무료 건강검진권이 3장이나 생겼는데 어머님한텐 제가 이미 한 장 드렸고 미연 씨랑 동생이랑 같이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어머, 정말요? 그 비싼 걸 저희 부부가 그냥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그런 걸 따져서 뭐 하겠어요. 저도 받은 거라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어쩜 말도 그렇게나 고상하고 우아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건강검진권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엄마께 이걸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는 그해 초에 먼저 건강검진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남편이랑 같이 통화를 듣고 있었는데 남편 또한 한 장은 장모님께 드리자고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역시나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다시 예비 형님께 전화를 드려서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저 형님, 건강검진권 너무 감사해요. 근데 혹시 한 장은 제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주신 성의가 있는데 말없이 드려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 먼저 양해 구해요. 물론이죠. 안 될 건 뭐가 있겠어요. 누가 됐건 소중한 사람이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히려 한 장 더 구하지 못해서 미안하네요. 예비 형님은 되려 한 장 더 구해다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에 그렇게나 기품이 흘러 넘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멀리서부터 오시느라 힘들었을 것 같아서 검진 전날에 저희 집에서 먼저 오셔서 주무시고 병원으로 갔었죠. 시어머님은 아니었어도 이렇게 먼 걸음은 아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속이 답답했었어요.
검진 전에 설명을 같이 들으러 안내를 받았는데 저희 모녀를 VIP룸으로 모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병원은 예비 형님의 큰아빠가 하시는 병원이었던 거였죠. 잘 사는 집안인 건 알고 있었지만 큰아빠가 병원장이라고 하니 훨씬 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예비 형님이 저희 엄마를 잘 모셔달라고 미리 부탁드린 덕에 VIP룸에 가보는 호사도 누리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들떠있는 그 와중에 산통을 깨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병원 복도에서 시모랑 딱 마주친 거예요. 저희를 보고 세상 병원이 떠나가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며느리 가족이 하는 병원에를 오는 겁니까? 사람 참 양심이 있어야지. 당신 딸내미 등골 빼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내 큰며느리 등골까지 빼먹을 심산인 거예요? 사람이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공짜 건강검진권 생겼다고 하니까 아주 좋다고 하고 여기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거구만.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그 VIP룸까지 드나들어. 딸내미 얼굴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요? 나 같으면 그 다리를 하고 창피해서 못 오겠구만. 낯짝도 두꺼우셔. 시모는 또 자기 분에 못 이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는데 엄마는 거기서 또 죄송하다고 말을 하려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에게 뒤로 가시라고 하고 시모에게 한 소리 했어요. 어머님, 적당히 좀 하세요. 예비 형님이 제 몫으로 주신 검진권이고 그걸 저희 엄마한테 쓰겠다고 하는 건데 뭐 때문에 뭐가 못마땅해서 그렇게까지 길길이 날뛰시는 거예요? 여기 예비 형님 큰아버지가 하는 병원이라고 하는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게 어디서 시애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싸가지 없이 말을 하는 거야? 사돈,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요. 왜요? 돈도 없는 주제에 오래 살고 싶긴 한가 봐요? 모녀가 쌍으로 못 빼어먹어서 염치가 없기로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저도 더는 못 참아요. 저까지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치니 병원 관계자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순간 예비 형님한테 먹칠을 했구나 싶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식은땀까지 났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저희 엄마한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저 혹시 현숙이 누나 아니에요? 이현숙 누나 맞죠? 네? 누구시죠? 어머, 세상에 너 우석이 아니니? 어머, 어떻게 너를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어? 말도 안 된다, 정말. 엄마도 그 의사분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둘이 손까지 꼭 붙잡는 거예요. 심지어 의사분은 엄마를 보고는 눈물을 훔치시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의아하기만 했어요. 누나, 내가 여기 병원장이에요. 누나 덕분에 제가 병원장까지 됐어요. 본인을 병원장이라고 소개하는 의사 선생님은 저희 엄마를 직접 모시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진료실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시모도 저도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있는데 엄마의 보호자로 온 저까지 같이 진료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시모는 눈치도 염치도 없이 자기도 같이 들어가겠다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지금 어디라고 발을 들이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속삭이면서 시모가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저와 엄마 그리고 병원장 선생님까지 셋이서 나란히 둘러앉아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듣게 되었어요. 이야기의 내막은 이랬어요. 엄마는 10대 때부터 부잣집에서 유모랑 가사 도우미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 집 식구들이 엄마와의 정도 깊고 또 가사 도우미들 중에서 저희 엄마를 가장 예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결혼을 하고 저와 동생을 낳고도 계속해서 그 집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의 가장 귀한 장남인 아들이 바로 병원장님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나 싶었죠. 저희 엄마는 그런 병원장님을 업업 키운 유무 중 한 명이었고, 병원장님 또한 저희 엄마를 가장 잘 따랐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예요. 저희 엄마의 다리를 그렇게 만든 교통사고가 있던 그날, 알고 보니 엄마는 사고를 당할 뻔한 병원장님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다가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엄마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했지만 귀한 아들을 살려줬다면서 그 대가로 보상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저희를 가르치고 먹이고 하셨던 겁니다. 저는 할머니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병원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나, 그때 그 조그만 딸이 이렇게 큰 거예요? 세상 정말 이렇게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따님, 엄마가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가슴에 담아두고 살았는지 몰라요. 누나도 참 무심하시지. 그 사고 이후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얼마나 속상하고 애달았나 몰라요. 내 얼굴 계속 봐봤자 너는 미안하다고 하기밖에 더 하겠어. 누구 하나라도 마음 편하게 살려면 안 보이는 게 속 편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해요, 누나. 저도 저희 가족들도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누나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까 그분은 누구예요? 시모는 방 안에서 나눴던 모든 대화를 엿들고 있었고 그때부터 아주버님의 혼사가 틀어지기라도 할까봐 벌벌 떨면서 친정엄마한테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아이고 사부인, 우리 병원장님이랑 그런 애틋한 사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절절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도 말을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병원장님이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안 좋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사부인? 사부인이 언제 저랑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셨나 몰라요. 절름발이라고 그렇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요. 제가 우석이 병원장한테 뭐 안 좋게 얘기라도 했을까봐 겁이 나긴 한가 봐요. 지은 죄가 있으니 벌벌 떨었겠죠.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시나 몰라? 예, 안 그러니?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모진 말을 하실 때는 언제고 병원장이랑 친한 사이라고 하니까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큰애 장가는 가야 할 것 아니니. 네 아주버님 저 나이 먹도록 저렇게 혼자 살게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난 우석이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 병원에서 우석이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으로 판단하겠죠. 시모는 얼굴이 파래져서 이리 꼬여도 단단히 꼬였다 싶은 표정을 짓는 겁니다. 시모의 그런 표정은 저도 처음 보는지라 어찌나 꼬숩던지요. 시모의 진짜 악마 같은 얼굴을 알게 된 이상 예비 형님과 예비 형님 댁 사람들은 시모를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아주버님과는 얼마 있다가 파혼의 길로 가겠구나 싶었는데 예비 형님과 아주버님의 사이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각별하고 끈끈했었나 봐요. 아닌 게 아니라 사람만 놓고 보면 둘 다 아주 부족한 것 없이 잘 어울렸거든요. 내가 결혼 허락해 주는 건 장서방이랑 장서방 사돈댁 때는 견숙이 누님 하나 보고 하는 거야. 그 누님이 우리 형 목숨을 살려주고 내 딸 혼사까지 살려줬으니 말이야.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 새끼 힘들게 하는 건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거야. 내가 해주는 집이랑 차 전부 다 누리면서 살고 싶으면 행동 거지 똑바로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 예,
장인어른한테 누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친엄마이시지만 제가 봐도 너무하세요. 이 사람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단단히 붙들어 매세요. 두 분은 결국 재혼을 강행했는데 형님네 집에서 시모를 결혼식에 부르면 절대 이 혼인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시모는 결혼식에 발도 디디지 못했어요. 대신 저희 엄마는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으시며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죠.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신 이후 저는 형님과 병원장님 덕분에 시모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고 연을 끊게 되었어요. 남편 또한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면서 자기 집이지만 발길을 끊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아들들까지 이러겠어요. 돈을 그렇게나 밝히고 돈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데 저라도 진저리가 날 것 같아요. 저는 형님 뒤에 서서 덕을 보면서 가끔 시모랑 만나도 할 말 다 하면서 더 이상 기죽어 있지 않고 지낸답니다. 병원장 선생님과 재회를 한 이후 저희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의 건강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면서 때때마다 좋은 영양제를 놔주시면서 왕래를 하고 지내고 있어요. 저희 딸아이 용돈이라고 큰 돈을 한 번씩 주시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 돈에 담긴 마음이 너무 깊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나 독불장군이던 시모는 아르바이트를 간간히 하면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아주버님이 종종 찾아가서 용돈을 몰래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더 이상 돈 욕심을 내면서 예전처럼 표독스럽게 굴지는 않는 모양이었어요. 자기도 사람이면 정신을 차려야지 싶고요. 지금은 이 이야기도 몇 해 지났는데 그 사이 저는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두 딸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여동생도 얼마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빠가 없는 저희 모녀에게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면서 여동생의 결혼식에 병원장 아저씨가 함께 입장도 해주고 제 동생의 신접살림에 보태라며 축의도 크게 하셨어요.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애들 아빠랑 우리 두 딸과 함께 물놀이를 갔는데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는 남편을 보니 어찌나 흐뭇하던지요. 제가 딱 원하던 가정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정말 행복했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한 사람만 없으면 딱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고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하답니다. 올해 여름이 유난히 길고 더운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날 저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건강하시고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